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맨몸으로 집을 나온 저는 정처 없이 떠돌다 한 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목에 점을 보신 노스님께서 갑자기 종을 울리기 시작하셨고 잠시 후 20대의 고급 세단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차가운 원목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밖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설악산의 칠흑 같은 하늘을 번개가 가로질렀습니다. 지금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나고 폭풍우가 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썼습니다. 비록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5년간의 청춘, 한 가정을 위해 바쳤던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은 결국 배신과 빈손이라는 초라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 민준 씨는 팔짱을 낀 채 조금의 미련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가 가장 친한 친구라 믿었던 유미가 있었습니다. 유미는 민준 씨의 품에 안겨 숨기지 않는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했으면 내 물건 챙겨서 썩 나가. 이제부터 이 집에내도 못 낳는 여편네는 발도 못 붙여.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 박 여사의 악에 바친 목소리. 저를 항상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는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미리 준비된 작은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남기신 얼마 안 되는 유품뿐이었습니다. 집부터 예금까지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 중 단 한 푼도 제 몫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유미에게 직접 가르쳐줬던 회계 수법을 이용해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재산을 빼돌린 사람으로 몰아 소송을 피하려면 빈손으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회계사인 제가 제 전문 분야에 당하다니. 저는 한때 제 보금자리였던 문을 나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섞여 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중에도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작정 그날의 마지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 숨막히는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낡은 시외버스는 밤이 깊어서야 설악산의 한적한 언덕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바람은 제 연약한 몸을 날려버릴 듯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추위와 절망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은 길을 밝히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비를 피할 처마라도 찾기 위해 높은 곳을 향해 더듬더듬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였고 그 순간 산중턱의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고즈넉한 산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저를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목조 일주문이 살짝 닫혀 있었습니다. 살며시 밀자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작은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기왓장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대웅전에서 흘러나오는 규칙적인 목탁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경내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염주를 돌리며 대웅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도 스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조용히 합장하며 연부를 외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보살님, 하룻밤 비바람을 피할 곳이 필요하신 게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그 온화함에 제가 억지로 세웠던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노스님은 제가 눈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아 누구나 힘든 길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비는 곧 그치고 날은 다시 밝아올 것입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곳이 비록 청빈하나 보살님께서 하룻밤 쉬어가시기엔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스님을 따라 작은 객사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제게 깨끗한 회색 옷과 마른 수건을 주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니 몸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잣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죽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제 마음속에 차가운 냉기마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죽을 먹었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제가 받은 첫 번째 온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박한 나무 침대에 누워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와 규칙적인 독경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비는 그쳐 있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산사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상쾌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자 세상의 먼지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법명이 해민 스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주지 스님께서는 마당에 남은 마지막 노란 은행잎들을 조용히 쓸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신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일어나셨군요.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는지요? 저는 합장하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민 스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문은 자비의 문이니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며칠 이곳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스님을 도와 은행잎을 광주리에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소매가 흘러내리면서 왼쪽 손목에 있는 붉은 연꽃 모양의 모반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저만의 표식이었습니다. 해민 스님은 갑자기 행동을 멈추셨습니다. 스님의 시선이 제 점에 고정되었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보살님, 그 모반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스님의 질문에 조금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만의 특별한 표식이라고 하셨어요. 해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를 보는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스님은 조용히 객사로 들어가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를 누르셨습니다. 단이 임 회장이 언젠가 연꽃 표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꼭 연락해달라며 남겨둔 윤 집사의 번호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스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듯 했습니다. 저도 감히 더 묻지 못하고 절의 소소한 일들을 도우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평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녁 노을이 절의 기와지붕에 마지막 꿀빛 햇살을 들이울 무렵 해민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연잎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서연 보살, 스님은 제가 아침에 알려드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굴곡을 만나게 되지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도 전에 산 아래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산사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이 줄지어 절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엄숙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절문에서부터 대웅전 앞마당까지 두 줄로 늘어서며 위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겁에 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이 외딴절에 온 걸까? 저는 저도 모르게 혜민 스님 뒤로 물러서며 보호를 구했습니다. 선두 차량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에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오랜 집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혜민 스님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스님, 저는 임 회장님의 명을 받고 온윤 집사라고 합니다. 스님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혜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찾으시던 분이 아마 여기 계신 듯합니다. 윤 집사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목의 연꽃 모반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연 아가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만남이 아가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지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누구시지?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혜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그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가보세요. 이것이 보살의 인연이니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부디 맑은 마음과 굳은 의지를 잃지 마세요. 그리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바닥을 쳤는데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윤 집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고급 세단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설악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소란스러운 도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윤 집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시종일관 공손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없는 질문들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권세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토록 성대하게 나를 데리러 온 것일까? 차는 서울의 중심, 고요하고 넓은 정원 속에 숨겨진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부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윤 집사가 직접 차문을 열어주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엄숙하고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넓은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서재는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지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정면의 커다란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백발의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화면을 통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비록 화면 속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갑다, 서연아. 나는 LK그룹의 임 회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LK그룹,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최대의 민간 경제 그룹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경제신문에서 그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회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을 보내 저를 찾으셨는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소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단다. 연꽃 표식을 가진 아이를 말이다. 그는 제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던 제 어머니가 실은 몇 년 전 공장 화재 사건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나중에 인연이 닿아 연꽃 모반을 가진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되면 부디 도와달라고 그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임 회장은 제 어머니께 큰 빚을 졌고 몇 년간의 헛된 수소문 끝에 마침내 오랜 친구인 혜민 스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다. 평생을 바쳐 이 LK를 일구었지. 이 기업을 늑대 같은 자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나는 내 사람들을 통해 한동안 너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너는 똑똑하고 강인하며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가졌어. 너야말로 나와 내 어머니가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세상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이서연, 네가 나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LK그룹 전체를 맡아주었으면 한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수조 원대 그룹의 후계자라니. 이건 꿈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이혼하고 빈털터리가 된 회계사가 하루아침에 거대 기업 제국의 수장이 되다니. 회장님, 이건 너무 상상 밖의 일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경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거절했습니다. 경험은 배우면 되고 능력은 기르면 된다. 내게 필요한 것은 너의 사람됨이다.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임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는데 아름답지만 차가운 얼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좀 더 나이가 있는 남자로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 집사가 소개했습니다. 아가씨, 이쪽은 김서연 상무님, 그리고 최민석 부회장님입니다. 김 상무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최 부회장은 친절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서늘한 가식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룹 전체를 완전히 모뇌 아닌 사람에게 맡기시는 건. 김 상무가 막지만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도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지만 더 교활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LK는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어린 곳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결정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속에 임 회장이 가볍게 기침을 하자 그의 눈빛이 엄격해졌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서연 양은 나의 지정 후계자다. 김상무, 최 부회장, 두 사람은 서연 양이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책임을 진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서연 양을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이 꺼지고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적대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상무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최 부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저는 제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쟁터, 즉 권력과 돈, 그리고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음모가 가득한 세계로 던져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 집사가 준비해준 오피스룩 정장을 입고 도시 중심의 우뚝 솟은 통유리 타워인 LK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듯 내면의 불안과 걱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고 웅장한 원목 테이블 앞에는 재계에 거물들인 이사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김 상무와 최 부회장과 함께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탐색, 그리고 경멸의 눈빛까지. 최 부회장이 부회장 자격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이서연 양입니다. 임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서연 양은
지정 후계자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풋내기 같은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보고와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듣고 관찰했습니다. 그룹의 복잡한 사업 활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탄탄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숫자들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최근 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할 때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들은 완벽해 보였고 이익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회계사의 직감이 제게 무언가 조작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안산 산업단지의 몇몇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그에 비해 성과는 매우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최 부회장의 발표를 끊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김상무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마 제가 감히 입을 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최 부회장은 잠시 멈칫했고 입가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서연 양. 저는 문제가 있는 보고서 페이지를 펼쳐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부회장님, 안산산업단지 프로젝트 비용 항목에서 왜 자재 및 운송 비용이 초기 예산보다 30%나 높습니까? 프로젝트 진행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기재된 공급업체들은 모두 신생회사로 인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 계약들의 품질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질문은 핵심을 찔렀고 날카롭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부회장은 분명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당황하다가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연 양의 질문 감사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문제라 아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특수성이 있어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모든 것은 재무팀에서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위를 이용해 얼버무리려 했고 동시에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으로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설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압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단순한 추가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급업체들의 전체 입찰 서류와 계약 원본을 검토하여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말은 최 부회장과 그의 세력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몇몇 이사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최 부회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지 몰라도 숫자의 논리는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던 김상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 투명성은 그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회계팀에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서연 씨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무의 예상치 못한 지지에 최 부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최 부회장과 그의 세력의 눈에 가시가 되는 불씨를 지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김상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더 이상 완전한 경멸이 아닌 복잡한 재평가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이사회 며칠 후 그룹은 해외 중요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은 저로서는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 집사는 제게 비취색 이브닝 드레스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제 소심함을 감추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티는 서울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감미로운 음악,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이전에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호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사교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김상무와 최 부회장을 따라 중요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이는 공간 속에서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남편 민준 씨가 옛 친구 유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전 시어머니 박 여사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구가 정말 둥글거나, 아니, 이 도시의 상류층 세계는 정말 좁았습니다. 민준 씨는 명품 정장을 입고 예전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습니다. 유미는 몸매가 드러나는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극도의 놀라움을 보았고 그것은 곧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집에서 쫓아낸 여자가 몇 주 만에 이런 화려한 장소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미래의 며느리를 데리고 제 쪽으로 와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내 전 며느리 아니니. 애도 못 낳아서 우리 집에서 쫓겨난 년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대? 늙은 영감탱이라도 하나 물어서 서빙이라도 하러 왔나 보지? 그녀의 악독한 말에 주변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무너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룹의 초대를 받아 손님으로 왔답니다. 박 여사는 제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와 유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달콤하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이상한 소리야. LK그룹이 너 같은 평범한 회계사를 왜 초대해? 혹시 거기 높은 사람이라도 알아? 그녀는 높은 사람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하며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친했지만 이제는 낯설기만 한 눈이었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일은 너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 그보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나 잘하는 게 어때? 행복하길 바랄게.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상한 척하지 마. 나 같은 사람 떠나서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몇 배는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제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에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이서연에 익숙했지. 눈앞에 자신감 있고 날카로운 여성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부회장이 어디선가 나타나 가식적인 친밀함으로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서연 씨, 왜 혼자 여기 서 있어요? 파트너들이 서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던데. 그러고는 민준 씨 가족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연 씨는 저희 그룹의 새로운 고위 임원입니다. 임 회장님께서 직접 신임하시는 분이죠. 아마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최 부회장의 소개는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쩍 벌린 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고 유미는 창백해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최 부회장이 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파티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에게 권력을 과시하고 경고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를 곤경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벗어난 후 저는 숨을 돌리기 위해 발코니의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뒤숭숭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근처 구석에서 민준 씨가 낯선 남자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 모든 건 통제하에 있어. 그 여자가 그룹에 들어갔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해. 우리 계획은 원래대로 진행하는 거야. 민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네가 처음에 그 여자한테 접근했던 목적을 잊지 마. 모든 건 비밀로 해야 해. 짧은 대화였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처음의 목적, 계획이라니. 설마 제 결혼, 민준 씨와 유미의 배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설마 처음부터 계획된 어떤 음모의 일부였던 걸까? 끔찍한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결혼이 함정이었다니. 그렇다면 누군가 제가 LK그룹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부터 저를 통제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는 누구일까? 최 부회장일까? 모든 것이 너무나 공교로웠습니다. 제 등장은 누군가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이제 저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음모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저기 공격해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것, 즉 제 자신과 어머니의 과거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임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LK그룹의 직원이셨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죽음이 이 그룹의 비밀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김상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 사회에서의 일을 겪은 후 저는 그녀가 적어도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경영진 중에서 제가 잠시나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김상무의 사무실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인사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약 20년 전의 기록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상무는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탐색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 낡은 자료에서 뭘 찾으려는 거죠? 어머니의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상무는 잠시 침묵하며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사내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보관 기록 전체를 제 사무실로 즉시 가져오세요. 제 의도는 몰랐겠지만 아마 저를 지원하라는 임 회장님의 명령 때문에 김상무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먼지 쌓인 낡은 서류 상자 몇 개가 도착했습니다. 김상무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의 탐색 끝에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얇은 서류철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입사일, 직책은 그룹 산하의 한 직물 공장 회계 담당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통보서였습니다. 내용은 매우 부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야간 근무 중 전기압선으로 인한 창고, 화재 사고로 변을 당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사고 발생일은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상세한 조사 보고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둘러 그리고 의심스럽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기압선 사고라고? 왜 기록이 이렇게 부실한 걸까? 제 마음속에 강한 의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분명 서류에 적힌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상무의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을 때 제 컴퓨터로 새로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비어 있었고 보낸 사람은 의미 없는 문자로 이루어진 낯선 주소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은 한 줄의 글뿐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부산항으로 가서 흉터 김씨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하나의 알파벳 K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이메일을 보냈을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K는 누구일까? 부산항의 흉터 김씨는 어떤 사람일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의문의 이메일은 두려우면서도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 맞았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제게 첫 번째 단서를 주었습니다. 비록 매우 희미하고 위험한 단서였지만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위험천만한 길에 들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이메일은 저를 둘러싼 짙은 안개를 밝히는 횃불과 같았습니다. 부산항, 흉터, 김씨. 보낸 이가 친구인지 적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일한 단서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정이 온갖 위험으로 가득할 것을 알았습니다. 20년간 범죄를 숨겨온 나의 적은 제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 집사에게는 고향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다며 며칠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윤 집사는 조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하고 눈에 띄지 않는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최 부회장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모든 행동을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길을 나섰습니다. 차는 저를 서울 밖으로 항구 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김씨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이 만남이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의문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저를 재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산은 저를 따가운 햇살과 짭짤한 바다, 공기로 맞이했습니다. 항구는 넓고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선박의 굉음, 크레인의 삐걱거리는 소리, 서로를 부르는 사람들의 외침이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 기름 냄새, 바다 내음이 뒤섞여 독특한 공기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넓고 붐비는 곳에서 흉터 김씨라는 별명만으로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항구 주변의 하역 인부들이 자주 모이는 작은 찻집부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저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는 분명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약간의 팁 덕분에 마침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흉터 김씨는 이곳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거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하역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창고는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이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남자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생한 티가 났고 특히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김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요? 나한테 무슨 볼일이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에 대해 아실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0년 전 LK 직물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요. 제 어머니의 이름과 LK그룹을 언급하자 김 씨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왔소. 난 그런 사람 모르오. LK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 두려워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 눈에 담긴 진심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누가 엿들을까봐 주위를 살피더니 저에게 창고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어머니를 알지. 아주 친절하고 용감한 분이셨어. 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나는 직물 공장의 창고 책임자였어. 임 회장님이 나를 믿고 공장에 이상한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보라고 하셨지. 당신 어머니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당시 공장 부소장이었던 최민석 그놈이 외부와 짜고 자재 대금을 빼돌리는 걸 발견했어. 증거를 모아서 고발하려고 했지. 역시 최 부회장이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 화재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당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부를 태워버리기 위한 고의적인 방화였어. 최민석 그놈이 저지른 짓이야. 내가 우연히 그놈이 부하들과 나누는 얘기를 엿들었거든. 하지만 그때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나중에 나도 그놈들한테 죽도록 맞고 공장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여기로 도망쳐서 먹고 살고 있는 거고. 김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임 회장이 신임하던 부하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 최 부회장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당신도 그놈의 표적이 됐어. 최민석은 늙은 여우 같아서 악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정말 조심해야 해. 김 씨는 당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제게 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사고 나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딸에게 전해달라고 했지. 20년 동안 간직해왔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씨는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 상무, 그 여자도 조심해야 해. 임 회장이 아끼는 제자지만 최민석이 처음부터 키워준 사람이기도 해. 그 여자가 진짜 어느 편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믿지 마시오. 김 상무에 대한 경고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그 차가운 여자마저 최 부회장의 사람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 창고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어? 빨리 가시오. 김 씨가 황급히 저를 뒷문으로 밀었습니다. 가서 뒤돌아보지 마시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험상궂은 남자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에서 김 씨의 비명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골목을 빠져나와 항구의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두려움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김 씨가 저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열쇠를 꽉 쥐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악인의 가면을 벗기고 어머니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정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인 김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부회장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감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쉽게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택에 돌아와서는 윤 집사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김 씨가 준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 변색된 작은 동으로 된 열쇠였고 몸체에는 일련 번호와 오래된 은행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개인 금고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은행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여러 번 이름이 바뀌고 합병되었지만 오래된 기록 보관 지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마침내 저는 개인 금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은 제 열쇠와 은행 열쇠 두 개를 이용해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에는 돈이나 보석은 없었고 낡은 갈색 가죽 수첩 한 권과 제 어린 시절 사진 몇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주셨던 몇 통의 편지를 통해 어렴풋이 기억하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을 나와 조용한 카페를 찾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은 감정을 기록한 일기장이 아니라 회계사의 꼼꼼함이 묻어나는 업무 기록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만의 기호와 약어를 사용해 의심스러운 거래, 가짜 계산서, 불투명하게 이체된 자금 흐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딱딱한 숫자들 사이에는 어머니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X월 X일, X사에서 수입한 원단, 송장 수량의 절반만 입고됨. 나머지는 어디로? 최 부장은 운송 오류라고 했지만 공급업체 사람과 따로 만나는 것을 보았음. X월 X일, 기계 유지 보수 명목으로 거액 지출. 그러나 검수 보고서 없음. 자금은 결국 최 부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로 흘러들어감. 읽을수록 저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회계사의 날카로움으로 최 부회장이 주도하는 거대한 부패 사슬을 점차 밝혀내고 계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할 생각으로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계셨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어머니의 필체는 다소 급하고 떨렸습니다. 그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증거, 몇 개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언젠가 내 딸 서연이가 이것을 찾아 정의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마지막 글은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고통에 손을 떨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당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한 약속을 빚졌습니다. 그 악당을 빗속으로 끌어내겠다는 약속을. 이 수첩은 증거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두신 원본 증거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 집사였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걱정스럽고 다급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바로 저택으로 돌아오세요. 회장님의 건강이 갑자기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가시면 저는 교활한 늙은 늑대 같은 최 부회장과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차를 잡아 돌아왔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서둘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비통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윤 집사는 임 회장님의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급히 손짓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방으로 들어서자 임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주위에는 온갖 의료기기들이 즐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과 김상무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각자 표정이 달랐습니다. 최 부회장은 슬픈 척했지만 눈빛에는 더위 만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상무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임 회장님의 목소리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준 분이었습니다. 제게 살아야 할 목표와 싸워야 할 이유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는 할아버지이자 유일하게 남은 가족 같았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임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지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더는 버티기 힘들겠구나. 하지만 가기 전에 이걸 너에게 넘겨줘야겠다. 그는 윤 집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윤 집사는 붉은 비단 상자를 가져와 공손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용이 날아오르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된 옥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LK그룹의 최고법인 인감이다.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지. 오늘부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임 회장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바닥에 도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내 평생의 피와 땀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아다오. 저는 손안의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한 기업의 운명, 믿음, 그리고 깊은 원한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회장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최 부회장의 눈빛은 도장을 보며 탐욕으로 번뜩였지만 이내 그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는 다가와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서연 씨와 함께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임 회장님은 최 부회장을 쳐다보지 않고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재 컴퓨터에 영상 하나를 남겨두었다. 비밀번호는 내 어머니의 생일이다. 혼자 보거라. 그 영상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곁에 있는 자들을 조심해라. 겉모습과 다른 자들이 있으니. 거기까지 말했을 때 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다가 천천히 감겼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 측정기에서 길고 비통한 직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를 지켜주던 유일한 분이 이제 안 계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윤 집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소식을 전하고 그의 계획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직 김상무만이 그녀는 여전히 방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임 회장님을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매우 복잡한 얼음 같은 겉모습 뒤에 깊이 숨겨진 슬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임 회장님의 서재로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처음 화면을 통해 그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의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고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 회장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보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미리 촬영해둔 영상인 듯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내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워 미안하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 최민석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는 오래전부터 LK를 차지할 음모를 꾸며왔어. 내 어머니의 죽음도 바로 그놈의 짓이다.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놈의 가면을 벗길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는 그룹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모든 흔적을 아주 교묘하게 덮어버렸지. 내가 너에게 도장을 넘긴 것은 희망을 넘긴 것이다. 그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서 그것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놈의 첩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심지어 김상무도 내가 가장 믿는 제자지만 그 아이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 그 아이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찾아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단서는 범죄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 있다. 오래된 직물 공장. 내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그곳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낡은 자료 보관실을 찾아보거라. 화재 이후로 봉인되어 있다. 네가 찾는 답이 아마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강해져야 한다. 서연아, 나는 네가 해낼 것이라 믿는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상무에 대한 임 회장님의 경고는 김 씨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낡은 직물 공장으로 가서 봉인된 자료 보관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임 회장님의 장례식은 엄숙하지만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최 부회장은 항상 가장 헌신적이고 슬퍼하는 사람인 척했습니다.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모든 일을 처리했고 주주들과 파트너들 눈에 자신이 가장 합당한 후계자임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몫의 도리를 다하며 마음속으로는 임 회장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낡은 직물 공장. 화재 이후 일부는 폐허가 되었고 몇몇 작은 작업장만이 겨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룹 시설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기사에게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낡은 공장은 교회에 위치해 있었고 분위기는 음산하고 황량했습니다. 얼룩진 벽돌벽, 깨진 창문,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저는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진 낡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룹 데이터 창고에서 찾은 옛 도면에 따르면 자료 보관실은 거의 버려진 행정동 건물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찾았습니다. 그 위에는 20년 전 경찰이 붙인 누렇게 변색된 봉인 딱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배웠던 작은 기술인 머리핀을 이용해 한참을 씨름한 끝에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와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으며 유일한 빛은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철제 서류 캐비닛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증거를 어디에 숨기셨는지 몰라 캐비닛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시간과 습기로 인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사갔고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끈기 있게 서류철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거의 2시간이 흘러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방 끝에 있는 캐비닛 중 하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캐비닛 바닥이 뜯겼다가 다시 붙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바닥에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겹의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쌓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 세금 계산서, 원본, 최 부회장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들, 모든 것이 그가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의 유령 회사로 옮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 부회장을 무너뜨리고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상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녀가 여기에, 설마 나를 미행한 건가? 임 회장님과 김 씨의 경고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김상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등 뒤로 숨기고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무님은 왜 여기에 오셨죠? 당신이 손에 든 걸 찾으러 왔어요. 김상무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리며 제 모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요. 이서연 씨, 제가 왜 이걸 당신에게 줘야 하죠? 최 부회장에게 갖다 바치게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전 다 알아요. 당신도 그 사람의 부하죠. 그렇죠. 김상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제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낡고 밀폐된 이 자료 보관실에서 두 여자의 팽팽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은 과거의 비밀을 쥐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신분을 가진 채로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김상무는 낡은 캐비닛과 희미한 먼지 사이를 두고 마주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서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상무에 대한 모든 경고가 떠오르며 그녀가 최 부회장의 끈앞풀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최 부회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김상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약간은 비꼬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편이었다면 그 서류는 이미 당신 손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임 회장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셨어요. 김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깊은 슬픔을 담은 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최 부회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죠. 그리고 당신 혼자서는 그 늙은 여우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회장님께는 어둠 속에서 움직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당신을 시험할 사람이요. 김상무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저를 공격하려는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당신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 의심, 그 모든 것이 회장님 계획의 일부였어요. 회장님은 당신이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배짱과 지혜가 있는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기를 바라셨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어요. 김상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정장 주머니에서 금장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임 회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종류의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녀가 펜 끝을 살짝 돌리자 작은 틈이 열리며 안에 숨겨져 있던 돌돌 말린 종이가 나왔습니다. 김상무는 그것을 제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남기신 친필 편지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찾아 이 증거들을 찾았을 때만 보여주라고 하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임 회장님의 익숙하고 힘있는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서연이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 아이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부터 내 임무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보호와 협력이다. 네가 수집한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넘겨주거라. 너희 둘이 LK를 지킬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서로를 믿거라. 제 안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격, 그리고 감사함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게 적이 경계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김상무가 다소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항상 저와 당신이 대립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우리가 한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하고 심지어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경계를 늦추게 하려고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그의 최근 범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무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지난 몇 년간 최 부회장의 유령 프로젝트, 자금 세탁, 뇌물 수수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이걸 모으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증거가 범죄의 뿌리라면 제 증거는 그가 키워온 무성한 나뭇가지들이죠. 이 둘을 합치면 우리는 그 독이 든 나무 전체를 베어버릴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경계했던 여자 김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가장 든든한 동맹이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개인이 아니라 같은 목표와 같은 적을 가진 연합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김상무님.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해서 미안해요. 김상무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감사나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우리 둘에게 맡기신 임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격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황량한 폐공장을 함께 떠났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정의의 빛이 길의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직물 공장에서 돌아온 후 저와 김상무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전선에 선동지의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룹 본사에 있는 김상무의 사무실을 계획을 논의하는 장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최 부회장은 서로 대립하는 두 사람이 자신의 코앞에서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쪽에는 20년 전의 범죄를 기록한 어머니의 누런 서류 처리, 다른 한쪽에는 최 부회장의 최근 불법 활동 데이터가 담긴 김상무의 USB가 있었습니다. 두 증거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오랫동안 그룹을 좀먹어온 탐욕스러운 악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수법이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제가 김상무의 자료를 본 후 말했습니다. 여전히 유령회사, 가짜 계약, 실체 없는 공급업체들이에요. 단지 규모가 더 커지고 수법이 훨씬 더 교묘해졌을 뿐이죠. 맞아요.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룹 내외부에 거대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많은 핵심 요직이 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 회장님께서 직접 손을 쓰지 못하셨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섣불리 움직였다면 그는 즉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최 부회장의 네트워크에 있는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보았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김상무가 금융거래 기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전 남편 강민준. 김상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민준 씨는 지난 몇 년간 최 부회장의 위장회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그가 저를 만나고 저에게 접근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김상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전 남편, 당신의 결혼, 그 모든 것이 최 부회장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김상무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제 어머니와 임 회장님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임 회장님이 옛 은인의 딸을 찾아내 기업을 물려줄 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평범한 회계사인 저를 찾아냈고 그 후 민준 씨를 심어 완벽한 사랑의 연극을 꾸몄습니다. 그의 목적은 결혼을 통해 저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평범한 아내로 남았다면 그는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제가 임 회장님에게 발견된다면 그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조종하여 자신 손안에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민준 씨와 유미가 당신을 배신한 것, 박 여사가 당신을 구박한 것, 모두 최 부회장의 시나리오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당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좌절시키고 저항 의지를 꺾으려 했죠.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이 당신을 설악산의 그 절로 이끌어 회장님을 만나게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저는 끔찍할 정도의 공허함만을 느꼈습니다. 제가 몇 년간 갖고 온 사랑, 가족, 행복이 결국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연극에 불과했다니 저는 단지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이제 제가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차례예요. 그리고 제 어머니의 목까지도요. 증오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김상무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공격하는 대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며 최 부회장의 문어발들을 하나씩 잘라내 그가 손쓸 틈도 없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의 유령 프로젝트들을 동결시켜야 해요. 제가 첫 이사회에서 문제 삼았던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목록을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이게 그의 가장 큰 불법 자금줄이에요. 이걸 끊으면 그는 머리 없는 뱀과 같아질 거예요. 김상무가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최고 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권한이 충분합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굳건한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옥도장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비서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2시간 전에 통보가 전달되자 모든 사람들,
특히 최 부회장과 그의 세력은 준비하거나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상무와 나란히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제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처음과는 달리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장이 담긴 비단 상자를 테이블 위 최 부회장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최고 권력을 확인시키는 무언의 행동이었습니다. 최 부회장은 불쾌하고 탐색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나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룹의 생존과 명예가 걸린 문제 때문입니다. 임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의 책임은 그룹이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룹의 몇몇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특히 남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했습니다. 저는 지출 보고서와 공사 진행 상황에서 많은 비정상적인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 그룹의 극심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김상무가 준비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짜 지출, 유령 하청업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계약 금액에 대한 명백한 숫자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최 부회장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화살은 그를 향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프로젝트들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단호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임 회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현재 안산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립니다. 또한 저와 김서연 상무가 직접 감독하는 독립적인 감사팀을 구성하여 이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자금 흐름을 재감사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지금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도장을 꺼내 미리 준비된 결정문에 힘껏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단호한 소리가 회의실의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 부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의 세력도 술렁였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최 부회장의 측근인 재무이사가 벌떡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게는 회장님의 인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룹과 여기 계신 모든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투명하고 수천억 원의 손실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싶으십니까? 제 논리는 중립적인 이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돈을 잃는 것은 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김상무도 즉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서연 씨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저는 실제적인 운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최 부회장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가 너무 염려가 많으시군요. 저도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감사팀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회의는 저와 김상무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최 부회장의 불법 자금줄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몰린 짐승과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최 부회장이 저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이보다 더 큰 폭풍이 곧 닥쳐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 며칠 후 그룹 내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저와 김상무가 이끄는 감사팀은 밤낮 없이 일하며 서류 하나하나, 자금 흐름 하나하나를 뒤집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최 부회장과 그 일당의 더 많은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동요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최 부회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저와 김상무는 이 침묵이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요. 어느 늦은 저녁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던 김상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렇게 조용한 건 분명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에요. 김상무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회사를 떠난 김상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무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보니 어젯밤부터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일부러 변조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서연, 내 친구년 찾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서연 씨 어디 있어? 그녀는 우리랑 같이 있어. 아직은 안전하지. 남자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전할지는 내 하기 나름이야. 원하는 게 뭐야?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똑똑하군. 두 가지를 원한다. 첫째, LK의 최고인감. 둘째, 네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이 담긴 각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혼자 서울 외곽의 폐직물 공장으로 즉시 와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마. 그랬다간 내 친구 시체나 받게 될 테니 알았나? 폐직물 공장.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최 부회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손을 썼고 제 가장 약한 부분, 즉 김상무에 대한 제 우정과 신뢰를 겨냥한 아주 악랄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안전하다는 걸 보장해 바로 갈 테니.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두려움, 분노, 걱정.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최 부회장은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목적을 이루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동료인 김상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작정 그곳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책상 위의 옥도장과 백지를 바라보며 저는 위험천만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가올 생사를 건 대결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와 김상무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미래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정의까지도. 등골을 타고 차가운 두려움이 흘렀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회장은 늙은 여우였고 분명 그 가능성까지 계산하고 덫을 놓았을 겁니다. 저와 김상무를 구하는 것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제 시선이 책상 전화기에서 멈췄습니다. K가 보낸 의문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 번 저를 도왔습니다. 혹시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만 흔적을 남겨볼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새 메일을 작성하여 이전에 연락이 왔던 그 낯선 주소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거래, 내용은 낡은 공장에서 지는 연꽃, 15시,
이것은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충분히 똑똑해서 이해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연꽃은 저를, 진다는 것은 위험을. 낡은 공장은 직물 공장을 의미했습니다. 15시는 제가 그곳에 도착할 예정 시간으로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 부회장이 요구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인감 상자와 똑같이 생긴 다른 비단 상자를 가져와 비슷한 모양의 평범한 문진을 넣었습니다. 진짜 인감은 가방의 비밀칸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상속권 포기 각서도 작성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무가 호신용으로 줬던 작은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켜고 재킷깃 안쪽에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직접 차를 몰아 운명의 대결이 기다리는 폐직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희미한 오후, 햇살 아래 황량하고 죽은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차갑고 위험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낡은 염색 공장으로 갔습니다. 안의 광경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김상무는 공장 중앙의 쇠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몇 군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험상궂은 남자 4명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최 부회장이 승리에 찬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환영해, 서연아, 시간 맞춰 잘 왔군. 최 부회장이 비꼬는 듯이 박수를 쳤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우정이란 참 유용한 무기라니까. 그녀를 풀어줘.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최 부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감과 각서는 어디 있나? 저는 가짜 비단 상자와 종이를 근처의 드럼통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여기 있어. 사람부터 풀어줘. 최 부회장은 비웃으며 부하 한 명에게 확인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어보고 최 부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회장은 종이를 집어들고는 서명이 없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명해. 김상무가 안전한 걸 본 후에 서명하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저항에 최 부회장은 인내심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네가 지금 나랑 조건을 걸 처지라고 생각해? 내 엄마도 여기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던 거 알아? 하지만 난 기회를 주지 않았지. 감히 내 앞길을 막았으니 죽어 마땅했어. 최 부회장의 잔인한 자백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지만 동시에 녹음 펜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칭찬 고맙군. 최 부회장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의 딸도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거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너희 둘 다 저승에서 제외하게 해주지.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고 이제는 조각상처럼 조용히 서 있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봐요. 당신은 제 어머니를 죽인 자를 돕고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는 걸 돕고 있어요. 민준 씨는 움찔했고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동요와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최 부회장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놈은 내 장기판 위에 조래 불과해. 서연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놈이지. 내가 돈 좀 쥐어주고 가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니 자기 아내까지 팔아넘기더군. 정말 한심하지. 최 부회장의 말은 민준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부회장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공장 위쪽 철골 구조물에서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 2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몸놀림, 파티에서 나타났던 그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K, 강우였습니다. 넌 누구냐? 최 부회장이 소리치며 옷 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강우는 대답하지 않고 김상무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끊었습니다. 남은 부하 2명과 민준 씨가 함께 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혼전이 벌어졌고 그 혼란을 틈타 저는 서둘러 김상무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김상무는 숨을 헐떡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성을 잃고 제게 총을 겨눴습니다. 모두 꼼짝 마. 안 그러면 인연을 쏴버리겠어.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최 부회장은 멈칫했고 손에 든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쏜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총을 든 사람은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총성 이후 공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부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어깨를 감싸주고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민준 씨를 향한 증오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이놈, 배신자, 자식,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전례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둘 수 없어요. 민준 씨의 저항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같았습니다. 최 부회장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가장 가까이 있던 김상무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고 단검을 들이댔습니다. 다 같이 죽고 싶은 거냐? 소원대로 해주지.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공장 정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모두 무기 내려놔. 최 부회장은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검을 더욱 꽉 쥐고 김상무를 인간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오지마. 오면 이 여자를 죽이겠어. 상황이 극도로 긴박해진 순간 최 부회장의 부하들 사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부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그녀는 소리치며 경찰을 향해 마구 총을 겨눴습니다. 안 돼. 최 부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 한 명이 발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조한 총성이 울리고 그녀는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안 돼. 최 부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김상무를 놓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을 틈타 경찰이 즉시 달려들어 최 부회장과 그의 모든 공범을 제압하고 체포했습니다. 저와 김상무는 구조되었습니다. 강우는 경찰이 그를 인지하기 전에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최 부회장을 쏜 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총을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최 부회장의 부하들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저와 김상무가 공장 밖으로 부축을 받아 나왔을 때 택시 한 대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전 시어머니 박 여사가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의 외아들이 수갑을 찬 채 창백한 얼굴로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냐. 박 여사는 울부짖으며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때 권세 있고 거만했던 여인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인과응보의 씁쓸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룹 내 최 부회장의 모든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녹음된 자백과 저와 김상무가 수집한 모든 증거 앞에서 누구도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범죄 제국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무겁고 고통스럽게 남았습니다. 악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 승리는 결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임 회장님의 사무실에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고 LK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은 이제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어른이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이제야 진정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이 순간을 지켜보실 수 있었다면, 그분께 온전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상무가 들어와 제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생사를 함께 겪었고 이제 이 상실감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례를 치러드려야 해요. 김상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임 회장님의 장례식은 며칠 후에 치러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지만 재계에서의 그의 명성은 매우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저와 김상무는 흰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그의 영정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는 우아하지만 초췌한 얼굴의 한 중년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멀리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 집사가 제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최 부회장의 아내입니다. 조문이 끝난 후 그녀는 저를 따로 만나려 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부회장 부인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간절함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발 부탁합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남편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 알아요. 벌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제 딸, 우리 애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발 경찰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남은 가족들에게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요. 저희가 부당하게 얻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염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 구타당하던 김 씨의 모습, 납치되었던 김상무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임 회장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입니다.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절망 속에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마음이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련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원한은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고 최 부회장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임 회장님의 장례식 일주일 후 그룹의 모든 일이 점차 안정되어 갈 때쯤 낯선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카페에서 만나죠.
LK 강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저를 도왔는가? 약속 장소인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김상무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강우는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블랙커피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일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강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이 숨겨진 슬픔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임 회장님의 가까운 사업 파트너이자 LK의 작은 주주셨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선하고 정직한 분이셨고 항상 다른 사람을 믿으셨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믿으셨습니다. 최 부회장을 믿으셨던 겁니다. 강우는 20여 년 전 최 부회장이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점차 그의 회사와 재산 전부를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을 이기지 못해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슬픔에 겨워 집을 떠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강우는 어린 소년이었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최 부회장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겠다는 맹세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제 청춘을 바쳐 그를 추적하고 그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LK의 자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가 정보에 접근했죠.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내 김 씨에 대해 알려준 것은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정당한 명분을 가진 당신의 손을 빌려 전쟁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등장은 예상 밖이었지만 제 계획에 유리한 변수였죠. 공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두 분의 안전을 위해 제가 먼저 행동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와 강우는 서로 몰랐지만 같은 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 어머니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증오가 없는 삶을요. 그는 일어나 커피값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장님, LK그룹을 더욱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우는 돌아서서 밖에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저는 홀로 남아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해서 가장 힘들 때 조용히 나타나 우리를 돕고 임무가 끝나면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몇 주 후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뒤 임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가 저와 이사회의 남은 핵심 멤버들을 만나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그룹의 대회의실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임 회장님의 오랜 친구인 늙은 변호사가 유언장 봉인을 뜯고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임 회장님의 개인 재산 대부분은 자선단체, 병원, 학교에 기부되었습니다. 남은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가 가진 LK그룹의 모든 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명의의 LK그룹 지분 전체와 회장 인감으로 대표되는 최고 경영권은 제 은인의 딸인 이서연 양에게 상속합니다. 저는 이서연 양의 능력, 지혜, 그리고 인품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녀가 LK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경제적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하는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어낼 합당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이 공식적으로 낭독되었을 때 저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임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회장인감을 바라보며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더 이상 제 지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공식적으로 LK그룹의 여성 회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에서의 첫날, 저는 임 회장님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방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서류철, 기록 수첩, 그리고 그녀가 목숨과 맞바꿔 얻어낸 증거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최 부회장의 범죄 증거가 아니라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정직함의 유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올바른 길을 걷고 결코 악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손안에 인감을 쥐고 옥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수조원대 그룹의 미래가 이제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최 부회장이 남긴 잔재를 청산하고 직원, 파트너, 주주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김상무가 있고 임 회장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게는 선대의 믿음과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길잡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화창한 아침 햇살이 회장실 통유리창을 통해 비추며 화분에 심긴 연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며 마음에 가득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은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정말 잊지 못할 여정이었습니다. 저의 리더십과 이제는 부회장이 된 김상무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LK그룹은 눈부신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모든 부패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사람을 중심에 두는 업무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최 부회장의 유령 프로젝트들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룹의 매출과 이익은 감소하기는커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업계에서의 LK 명성도 회복되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김상무가 들어와 제 책상에 따뜻한 연잎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가 아주 좋아요. 주주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특히 부회장님 덕분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절대적인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사이에서 심지어 서로를 의심하던 두 여자에서 우리는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옛 사람들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최 부회장과 그의 공범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수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이 변했고 조용히 노동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충격으로 급격히 늙어 옛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미는 모든 것이 드러난 후 도시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참으로 공평했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연꽃 화분으로 다가가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은 새하얀 꽃송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제 손목에 연꽃 모반을 만졌습니다.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한 여자에서 이제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굳건히 서서 빛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았습니다. 저는 임 회장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그날의 연꽃은 마침내 가장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었고 이는 단지 그룹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